발칸반도에서 몇 가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셔널리즘이라는 건데, 이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우리는 민족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이상한 거였어요. 뭐냐면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이때까지 어떤 나라도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동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에 귀속돼 있고 항상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다른 도시국가에 노예 보내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국가들도 뭐 유럽도 그렇듯이 후자급 도시가 있고 백자급 도시가 있고 공자급 도시가 있고 왕급 도시가 있고 황급 도시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왕도 다 똑같은 왕이 아니라 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왕이 누구한테 가면 굽혀야 되고 조공 바쳐야 되고 오라 그러면 군대 바쳐야 되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국 시스템이. 근데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참 그 묘한 게 뭐냐면은 갑자기 18세기 중반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랑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고 나한테 그 법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체로 동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독특한 문제인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알폰스 무카라는 사람의 전시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알폰스 무카 전시회를 가면은 참 묘하죠.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체코란 나라가 없었거든요. 자기가 체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제의 신하였어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파리 유학했을 때 오스트리아 출신 독일어를 쓰는 귀족의 후원을 받고 갔었고, 그 다음에 전국 만국 박람회 할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관에 오스트리아의 영혼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191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백성이 아니고 체코라는 아직 생기지 않은 나라의 국민이다라고 아이덴티티가 바뀌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왜 인식이 바뀌었냐?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갑자기 왜 그런 그 내셔널리즘이 19세기 중반에 갑자기 왜 떠올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역사가들은 헤겔의 영향을 받은 본 랑케라는 사람의 역사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어쨌든 그 내셔널리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발칸반도에 있는 오랫동안 400, 50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살던 세르비아 민족, 보스니아 민족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말하자면은 다 막 오스만 투르크 제국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얌전하게 살다가 얘네들이 폭동을 내기 시작해요. 4세기 동안 얌전하게 살다가.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이제 문제가 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금 돈도 없고 군대 유지할 위력이 없으니까 이제 철수를 하면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쓱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그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점점 밀려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도 약간 보니까 쟤네들이 언어도 우리랑 비슷하고 사실 슬라브 민족으로 옛날에 로마 제국 때부터 노예 끌려가는 역사도 같은데 사실 우리 영향권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발칸이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의 화약고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죠. 이때 이제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두 인물이 말하자면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영 오토만 당이라는 영어로 그렇게 번역되는 당의 나미 케말과 아브라임 시나시라는 사람인데, 요즘 방송 많이 나오는 알파고 시나시 씨랑 이름이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문자를 하나 보내보려고 합니다. 혹시 친척분인지. 이분들이 이제 오토만 제국이 이제 썩었다, 개화판 거죠. 우리나라 치면은 옛날에 야니체리 시스템, 노예제도 이거 다 낡았다는 겁니다. 이거 다 낡아가지고 이제 싹 쓸어버리고 우리도 영국식으로 왕기 있긴 있되 뭔가 이렇게 헌법 체계도 갖추고 있고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근대 국가 설립하고 군대도 제대로 만들고 포병대 기말에 다 봉급 주고 제대로 부리고 옛날처럼 노예 잡아다가 뭐 북치고 이렇게 화승총으로 싸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터키는 갈 길이 없다 해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받게 돼가지고 이 미드메 파샤라는 사람이 내각을 설립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처음에 영 오토만들이 뭔가 민주화 또는 이 헌법화 이런 거를 갖다가 주장을 할 때 대체로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대체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은 민주화 주장하다 쫓겨나면 어디로 가죠? 다 파리로 가죠. 파리는 한편이라고 보니까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파리로 가요. 그래서 파리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돌아와서 프랑스의 어떤 자유평등 박애에 많이 노출이 됐는지 미드메 파샤 내각 때
이분이 직접 주장한 건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을 노예화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개화파 젊은이들이 영어 오토만들이 이 노예제도라는 것이 우리 오토만 국가의 치욕이다. 아직도 이게 어느 시대의 그 유물인데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노예 머슬림이 아닌 사람은 노예로 해도 된다는 이 법 없애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득권들이 노예가 많잖아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가지고 노예 해방에 반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이 무랏이라는 우라드 5세라는 왕이 있는데 참 무라드 5세 보면 이제 옷도 완전히 유럽 왕 흉내낸 방식으로 입기 시작하고 약간 한국에서도 저런 왕들이 계셨기 때문에 좀 짠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 전통을 너무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만 세상이 바뀌는 그 숙명과 그 기점에 있던 왕들이 좀 비슷한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그 무라드 1세랑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 발칸반도에 진출했던. 그래서 무라드 5세 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그 쿠데타로 쫓겨나는 걸 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광기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물러나고 그 압둘 하미드 점점 그 옷이 유럽 흉내내는 거 보이죠? 약간 러시아풍으로 보이기도 하고 압둘 하미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잠깐 영어 오토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아니야 됐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라는 건 항상 줬다 뺐으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투르크 혁명이라는 게 나고 아직까지도 정치에 관심 많은 그 청년들 갖다 영투르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아마 세계에서 몇 번 안 되는 청년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켜가지고 국가 체제를 바꾼 몇 번 안 되는 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영투르크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 터키를 갖다가 근대 국가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가 이때부터 이게 한 1907, 8년대부터 이제 서구식 헌법 체계를 받아들이고 법치 국가로 가고 노예제도 폐지하고 그 시민으로 형성된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고 유니폼도 만들고 경찰도 만들고 뭐 부서도 뭐 내무부 외무부 뭐 이런 거 설립하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터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유럽이 이제 1차 대전이 나면서 자동차 엔진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나 전차 같은 것이 화력의 기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석유가 필요하기 시작한데 하필이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배하던 땅이 석유가 많이 납니다. 자기는 잘 쓸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기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힘이 약해지고 있었죠. 힘이 약해지고 있으면서 아까 그 메카와 메디나를 지키는 아랍 베두인, 아랍 유목민인 셰리프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점점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석유가 묻혀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오토만 제국을 이렇게 빼고 그 메카 메디나와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를 지키는 그 부족들이랑 접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 부족 중에 한 명이 그 알사우드 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접선을 하고 이쪽 사람들이 이제 역사 속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터키의 컨트롤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영역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 로렌스라는 T 로렌스라는 인물이 한번 터키 사람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다는 건 전 흥미롭다는 거예요. 진짜 하하 재밌다는 게 아니고요. 이 T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 말하자면 스파이였죠. 오토만 제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라비아의 셰리프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족장들과 컨택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영국 무기를 대주고 오토만 제국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일을 했고 그 사람이 그 후방을 교란시키는 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이 거의 대부분의 물자를 갖다 인도에서 갖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가 막히는 걸 가장 겁냈거든요. 1차 대전 때 대부분의 영국군들이 독일하고 싸우고 있는데 수에즈 운하를 지킬 만한 병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오토만 제국이 그때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수에즈 운하까지 밀고 내려오면은 그 영국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수에즈 운하를 지키는 용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했죠. 그래가지고 이 T 로렌스가 실제로 아랍 베두인들의 군대, 영국 무기로 무장한 아랍 베두인들의 군대를 이끌고
메카 메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진하면서 오토만 군대를 계속 깨부순 다음에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부터 가장 중요한 레반트의 동네인 다마스커스까지 진격을 해서 다마스커스에서 일종의 의회를 조직을 해요. 아랍 의회를 갖다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T. 로렌스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 아직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뭐 거기서 자기가 왕해하려고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진짜 이 사람은 순진한 마음으로 영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독립을 인정해 줄 거라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결국 오토만 제국의 영토는 승전국인 영국하고 프랑스가 나눠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쪽 영국은 이제 이 페르시아만 쪽에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가 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이쪽을 갖다가 나눠 먹으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더 이상 제국이 아니고 터키가 되는 거죠. 예.